김원준이었습니다. 흔히들 석유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차나 난방기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떠올리실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석유를 걷어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기름진 생활을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과거에 우리 제7광부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네.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석유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라고요. 네, 아마 이제 기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 많이 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1인당 전기 사용량 이런 걸 봐도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이 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전기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요. 석유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양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2000년대 초에는 7억 배럴 정도 썼는데 11년에는 8억 배럴로 늘었고 16년은 9억 배럴, 작년에는 9억 3,747만 배럴. 만약에 이런 추세면 2030년 이전에 10억 배럴을 넘어설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진행자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기름을 얼마나 쓰셨는지 혹은 양을 모르시겠으면 언제 기름을 쓰신 것 같으세요? 오늘 이곳저곳 이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량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아무래도 거기에 기름을 휘발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네. 처지예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기름 쓴다고 하면 그렇게 네. 자동차에 휘발유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에 이렇게 난방 보일러 돌리느라고 기름 쓰는 그런 거 직접적으로 이제 연료로 쓰는 거를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빙산으로 치면 그 해수면 위에 드러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 이 해수면 아래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도 석유였구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이름부터 석유화학산업. 이잖아요. 네네. 네. 이제 여기 우리가 원유를 끓이면 거기서 이제 끓는 점에 따라서 그 가스 나오고 휘발유 나오고 그다음에 나프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혹은 납사라고도 하고요. 예. 이제 그게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가 되는데요. 이걸로 이제 온갖 우리가 각종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계열들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제가 아까 봤더니 면이 39%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이제 폴리에스터라든가 이런 다 그 플라스틱, 석유에서 뽑아낸 그런 섬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스튜디오도 바닥재, 벽면, 지금 여기 마이크나 요 가림판 이런 것도 사실 다 알고 보면 석유, 그러니까 다 이제 뿌리를 거슬러 가면 다 납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석유화학 협회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일상 제한 70%가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총 사용량을 석유 사용량을 100이라고 하면 예. 석유화학으로 들어가는 게 한 58 정도 되고요. 그 절반을 이제 도로 수송, 그러니까 휘발유 이런 걸로 쓰는 겁니다. 석유화학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화학 제품이 다 거의 석유에서 추출해내 가지고 만드는 그렇죠. 원료로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근데 비율이 이렇게 높은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네, 저도. 우리나라가 유독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 중에 한 나라고 네. 또 기름은 안 나지만 정제한 기름을 또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유업계가 대박이 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수출을 해왔고 경제구조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엔 좀 찜찜한 게 뭐냐면 이제 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IEA라고 하는 기관에서 석유 소비량 통계를 내는데 여기 보면요, 덴마크, 핀란드 이런 유럽 국가들 이런 데는 물론이고 왠지 미국 하면 기름을 펑펑 쓸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미국도 사실 보면은 감소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학산업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글로벌 화학 산업들이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톱10에 드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국내 5대 화학기업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벌어들이는 세계 1위 화학기업이 바스프라고 하는 독일 네. 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기업을 보유한 독일에서도 나프타 소비량이 2000년대 중반에 이미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면 석유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쓰는 거냐 순위를 매겨보면 한 7위 정도 돼요. 우리보다
우리보다 이제 더 많이 쓴 나라를 보면 미국, 중국, 인도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이 쓴 나라 중에 기름이 안 나는 나라는 일본 정도인데 이 일본마저도 90년대 말에부터 계속 소비가 줄어서 지금은 그 절정기 때 한 56% 정도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처럼 계속 소비가 느는 나라는 이제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정도인데 그 공교롭게 호주와 뉴질랜드는 뭐 세계적으로 기후 악당이다 이렇게 같이 불리는 나라들이라서 저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으로 보자면 이제 석유 사용을 좀 줄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를 통해서 석유 사용하는 건 조금 좀 줄이는 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석유화학 제품을 줄이는 건 참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는 전기차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대중교통을 더 타거나 하는 어떤 대안이 있는데 석유화학은 사실 대안이라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석유를 뭔가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땅 속에서 퍼올리는 그 석유 말고 이걸 대체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파미오라든가 그러니까 식물성 원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폐식용유 이런 것들을 좀 써서 여기서 그런 이제 그 나프타를 대신할 만한 뭔가를 좀 뽑아내자 이런 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상용화까지 가려면 너무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가격 경쟁력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기술 발전 자체가 워낙 걸음마라서 그나마 이제 좀 보편화됐다? 조금 널리 알려졌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제 뭐 옥수수로 만든 뭐 식기 이런 거 아마 시중에 파는 거 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이유식기로 그거 써봤는데 사실 이게 그 내구성이나 이런 게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플라스틱이 이렇게 널리 쓰인다는 거는 이 플라스틱 물성을 정말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얇은 옷부터 이렇게 딱딱한 이 칸막이 같이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지금 그 우리가 식기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과연 바이오 그 나프타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그래서 아직은 우리 손에 닿기엔 너무나 멀리 있는 기술이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 혹은 그러면 이제 우리 탄소 포집 저장 뭐 활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처럼 발생하는 그 탄소를 우리가 어딘가에 모아서 다시 쓰거나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역시 아직은 좀 상용화되지는 않은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소비 줄이는 거밖에 없구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뭐 재활용 더 하고 사실 이게 덧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게 사실상 현재는 가장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낡아도 계속 쓰고 그렇죠. 계속 새 거 사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재활용률을 좀 높이고. 근데 요즘 전기차 부쩍 많이 늘었잖아요. 전기차 늘어나면 석유 사용량 좀 줄어들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휘발유 사용량도 보면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 이제 뭐 휘발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경유, LPG 다 포함해서 이 석유 사용량을 보면요. 2000년대 중반에 2억 배럴 조금 넘었는데 작년에 2억 한 4,700만 배럴까지 늘었고 또 휘발유만 놓고 봐도 2005년에 그 5,700만 배럴이라서 작년엔 8,329만 배럴로 늘었으니까 사용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차량 대수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차량 대수가 는 것도 맞고요. 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차 한 대가 뿜어내는 온실가스 양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 왜냐하면 차체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 승용차를 보면요. 그 2012년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중에 중형차와 대형차의 비중이 그 41대 25 요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보면 올해는 36대 3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대형차가 늘어난 거죠. 이게 이제 더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게 신차 판매를 보면 더 와닿을 수 있는데요.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가 아반떼였어요. 근데 이게 2017년에는 그랜저가 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G80. 이 가장 많이 팔린 차가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것도 뭐 나라가 이제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혹자가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제 외국은 어떤 거 봤어요. 특히 이제 자동차 제작사가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봤는데 올 상반기 기준으로 독일은 폭스바겐의 골프 이건 중형차거든요. 프랑스의 푸조 208 그리고 이탈리아는 피아트의 판다 이 두 개는 소형차예요. 그리고 일본은 혼다의 엠박스 이거는 경차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차가 크면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엠박스 연비를 보면 이거는 리터당 한 20km 정도 되고 G80은 8에서 한 14 정도 됩니다. 자동차가 자꾸 커지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일정 레저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선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 플렉스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약간 정책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방금 연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연비가 나쁘면 기름을 많이 쓰고 그럼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도 이런 부분을 규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제작사별로 그 해 판매한 차량의 평균 그 연비나 온실가스가 뭐 얼마 정도 돼야 된다. 뭐 이런 제도인데요. 예. 문제는 이게 사실 시행한 지는 꽤 됐는데 제도만 있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강제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과징금을 내야 하는 그 규정 자체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기준으로 온실가스는 이제 주행거리 킬로미터당 97g 이게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가 만약에 이 3g을 초과했다 하면 여기다가 판매 대수 그다음에 5만 원 이렇게 곱해서 과징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 두 회사가 이 기준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내야 되는 과징금이 각각 390억 원 가량이니까 이게 뭐 아주 뭐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 문제는 이 회사가 결국 그 과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여기에 2월 상환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올해 못 지켰더라도 뭐 과거에 어느 정도 잘 지켰거나 아니면 앞으로 잘 지킬 것 같으면 그걸로 이제 올해 거 못 갚은 거 못 지킨 거를 뭔가 갚을 수 있게 약간 우리 그 직장인분들 뭐 연차 땡겨 쓰듯이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아주 무슨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제가 아까 온실가스 허용 기준이 킬로미터당 97g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고무줄인 게 차량이 더 무거우면 배출 허용 기준이 더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큰 차 팔라도 온실가스는 더 배출해도 된다. 약간 예, 이렇게 예. 설계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완성차 업계에서도 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 네. 됐다. 네. 근데 일각에선 유류세이나 문제도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게 최선이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네. 남아요. 왜냐하면 사실 경제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우리 지난 5월달 그 휘발유 소비량이 892만 배럴이었는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 월 소비량 기록 중에 가장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그래요? 가장 비싼 시기에 우리는 기름을 가장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유류세를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그 할인폭을 넓혀왔잖아요. 그래서 예. 뭔가 우리가 석유를 이럴 때 우리가 줄여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럼 우리가 깎아줄 테니까 더 편하게 써야지. 약간 이런 신호를 계속 줬기 때문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네. 저도 계속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네. 기름값 오르는 것만 생각했지 자꾸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생활백서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